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들이 중국을 정면 비판하고 또 압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또 우리 Y타임스가 예측했던 대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 마무리된 중국 성토장이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결의된 내용들을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성명은 구체적으로 이 중국의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 그리고 홍콩 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 이렇게 촉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증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이와 별개로 G7 국가들은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없애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초점은 중국 신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미국과 G7 국가는 농업, 태양열, 의류 이런 모든 공급망에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특히 국가가 후원하는 취약 집단이나 소수 집단의 강제 노동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 그리고 동중국해 문제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랬고요. 또 그러면서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이 G7 공동성명에서 이 대만 해협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문제입니다. G7 정상회의는 이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 남마켓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에 의해서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접근하려면 통일된 방식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이 공동의 접근 방식을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의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을 비시장 경제로 지정한 다음에 무역 상대국들이 중국의 부당한 수출가 인하 등을 제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로이터는 G7 정상들이 트루도 총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결속력을 보여야 된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대중국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공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 과제에서 공동 이익이 있으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네 번째는 1대1로 대응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대응해가지고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몽을 직접 저격하겠다, 이런 의도죠. 바이든 대통령은 G7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더 나은 세계 재건, 이걸 이제 영어로 약자로는 줄여서 B3W라고 합니다. B3W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Build Back Better, 이게 B3고요. 그 다음에 W는 World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B3W 프로젝트가 1대1로보다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도 12일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G7 정상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구조를 변환할 새로운 계획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으로 이 G7 국가들이 협력해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철도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의 풍력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 개도국의 개발도상국의 필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양질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세계 재건 개념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내건 모토인데요. 이걸 이제 동맹 및 우방국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번에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B3W 계획의 목적을 양질의 금융지원 제공이라고 확실히 명기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결국은 부채 외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간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1대1로 구상을 통해서 대규모 부채를 떠안기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하는데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다는 것을 이렇게 부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은행은 2035년까지 이 개발도상국의 교통, 환경, IT 같은 인프라 개발 수요가 무려 40조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4경 4,660조 정도에 이른다고 추산을 했는데 이 G7 국가들이 이 B3W를 통해서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는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G7 정상들은 아프리카의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1,000억 달러, 한 111조 원 정도를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선진국들이 시진핑 주석의 야심이 담긴 1대1로에 맞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 문제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됐는데요. G7은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끌고 과학에 기반을 두며 WHO가 소집한 2단계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전문가들이 보고서에서 공고한 그대로 중국에서 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연구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코로나19가 시험실에서 엉망진창으로 발생한 이 실험 결과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관하여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2018년도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이 북한과 러시아에는 한 문단 정도가 통으로 할당이 됐지만 중국은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당시에는 이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에서도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중국을 성토하고 이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 공통의 의지가 여러 차례 표현됐다 그러면서 3년 전에 G7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G7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북한이나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래 또 처음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번 G7 정상회의 폐막 성명이 사실상 반중 동맹 선언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이 G7 정상회의는 2015년, 2016년, 2018년 공동선언문에 이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의 상황 또는 긴장 이 정도 단어로 표현했죠. 그래서 중국의 공격성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적은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직접 적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 그런 표현마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이렇게 G7 국가들의 영향력이 컸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중국을 향한 거친 표현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다자 외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제기한 도전에 맞서서 G7 회원국을 통합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힘의 우위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지난 9일 영국을 향해 출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이 끈끈하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유럽 순방 목표가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는 바이든의 그런 외교 목표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기자들로부터 미국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분명하고 말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이든의 미국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야 될 숙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큰 테두리에서의 전략은 모두 G7 국가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같은 미국 매체들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G7 정상회의와 별개로 미국과 영국 두 정상은 양국 협력 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대서양 헌장, 그야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헌장 서명에 의미를 두는 이유가 뭐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세계 질서의 방향을 정한 대서양 헌장을 80년 만에 재정립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41년 당시 루스벨트하고 처칠은 대서양의 영국 군함 선상에서 전쟁을 일으킨 파시즘 세력에 대항해 가지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공동 원칙 14개 조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서양 헌장이 유엔 설립의 기초가 됐고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의 그리고 또 세계은행을 만드는 추춧돌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과 존슨이 루스벨트 처칠 콤비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다시 두 강대국이 세계의 질서를 재정비하려고 하는 의도. 다시 말씀드리면 더 평화롭고 번창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뭉쳤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맞서서 서방 세계의 동맹화 그리고 이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강력한 반중 동맹의 기초를 다지겠다. 이런 의지가 이 새로운 대서양 동맹의 대서양 헌장에 담겨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대서양 헌장은 민주주의 수호, 코로나19 종식, 공정무역, 기후변화 대응, 집단 안보 이런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기준을 이 헌장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G7 정상회의가 반중 동맹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성명을 내놓으니까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작은 그룹, 그러니까 G7의 나라들이, G7의 나라가 적다 그랬어요. 이게 숫자가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향력이 더 중요한 건데 하여간 작은 그룹의 나라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것이 진정한 다자주의이며 작은 패거리나
정치블록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제작할 이 순간까지 중국 외교부는 아직까지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관련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제기하고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WMD의 문제,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의 유엔 대북 제재 및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이루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분명하게 실시하라는 그런 것이죠. 자, 이건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그대로를 G7 정상회의도 수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세계를 중국 대 반중국으로 나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중국몽을 내세운 중국의 세계 정복 야욕을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이 정면 대응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미국의 동맹국들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가 중국이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을 좌지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런 거죠. 특히 힘이 약한 나라들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결단코 저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세계가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초청국인 한국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응해서 주요국 간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이번 회담에 초청된 만큼 이 양자택일 압박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국의 동맹은 26개 나라입니다. 대부분 강대국들이죠. 그러나 중국의 동맹은 딱 두 나라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하고 파키스탄입니다. 북한과 파키스탄. 러시아마저도 동맹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과 반중국의 그룹 둘 중에 어디를 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